안녕하십니까. 범일연세내과 이동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부산이고요. 네, 여기는 부산이고요. 지금 아마 제 목소리가 이중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모니터링 화면에서 소리가 나와가지고요. 네, 지금 방금 껐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부산에서 방송하게 됐네요. 네, 그동안 이제 서울에서 방송을 많이 하다가 오늘 오래간만에 부산에서 내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벌써 방송 전에 우리 오영도님이 네, 인사를 벌써 해주셨어요. 근데 병실에 누워서 함께 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이고 무슨 일 때문에 입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질문들이 올라올 동안에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 좀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오늘은 제가 질문들을 제 핸드폰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노트북을 안 들고 온 관계로 오늘은 핸드폰으로 여러분들 질문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은 정보로 먼저 여러분들 좀 알려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PPL 아닙니다. 내돈내산인데, 자, 네, 요런 책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썼으면 참 좋겠는데, 네, 콩팥병 환문명답 해서 환자가 묻고 명의가 답한다. 이런 책이고요. 이거는 제가 소속돼서 활동하고 있는 대한신장학회에서 이번에 콩팥병 환자분들과 그 가족들,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여기 보시면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 방송 중에도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 있죠? 소변에 거품이 많은데 검사하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왜 거품료가 나오는 걸까요? 7번. 단백뇨가 나온다는데 단백뇨는 왜 생기는 것이며 꼭 치료해야 하나요? 이런 거요. 네. 이게 만약에 베스트셀러가 된다 그러면 제가 라이브에서 할 거리가 없어질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네, 영어책 아니고 한글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오기 시작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고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 질문들이 이제 내 신장이 콩팥콩팥이라고 해서 저희 신장학회도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거기 나온 질문들을 아마 모아서 책으로 이렇게 편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까지 6월까지 있는 이번 집행부의 홍보이사 송상훈 교수님을 비롯해서 홍보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책은 굉장히 퀄리티 있게 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책이 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라이브를 오늘이 비욘디에서 한 게 98번째래요. 98회차 네, 비욘디 라이브입니다. 제가 아마 6월 달에는 100회차를 채울 것 같아요. 그래서 100회차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방송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책 같은 걸 한번 써볼까 하는 제안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번에 우리 안지현 선생님이 좋은 제안을 주셔서 아마 제가 방송했던 내용들을 잘 묶어서 저도 아마 책을 한번 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간이 나오면 그때 또 제 책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나눴던 얘기들 잘 모아가지고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동안에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먼저 질문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큐티마이베이비 님이 아침 저녁 상관없이 거품료가 심하고 아침 첫 소변 스틱 검사는 원 포지티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장내과 검사 결과는 네, 토탈 프로테인이 9.8mg 밖에 안 나오고요. 알부민료는 거의 안 나오고요. 네, PC 레이쇼가 37.8. 네, 정상이네요. 50mg 이전이니까요. 거품료와 스틱 검사 결과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물줄기를 약하게 해도 그렇고 세정제도 안 쓰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스틱 검사는 정량 검사가 아닙니다. 정성 검사죠. 그래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있냐 없냐만 보는 검사지 그 양을 보는 검사는 아니에요. 근데 원 포지티브 정도라 정량을 해보니까 50mg 이하로 나왔잖아요. 하지만 단백뇨가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스틱에서는 원 포지티브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스틱 검사는 정성 검사이기 때문에 그냥 단백뇨가 미량이지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냐가 궁금해서 이제 PC 레이쇼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7.8mg 정도 나오신다 그러면 50mg 미만이니까 병적인 단백뇨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단백뇨가 소량이 있긴 하지만 병적인 단백뇨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와 성별을 안 밝혀주셨는데 이게 일시적인 단백뇨가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하여튼 궁극적으로는 걱정하실 필요가 크게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 책을 갖고 오기를 되게 잘했네요.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보면 여기 보면 소변에 거품이 많은데, 예, 지금 질문 주신 우리 저기랑 똑같아요. 소변에 거품이 많은데 검사하면 정상이라고 합니다. 왜 거품료가 나오는 걸까요? 네, 여기 되게 많아요. 이런 내용이. 그래서 거품료가 여기 이렇게 나왔네요. 환문 명답에 정답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환문 명답. 거품료가 항상 병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콩팥 문제를 시사하는 징후일 수 있기 때문에 거품료가 의심이 되면 소변 검사를 주저 말고 시행을 하시고 이상 소견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전해주셨는데, 네, 거품료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품료가 반드시 단백뇨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지금 큐티마이 베이비님은 정성 검사에서는 양성이지만 정량 검사에서 병적 단백뇨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2맑은물 님이 크레아틴이 0.6, 사구체 여갈 100. 원장님 괜찮은가요? 옆구리가 아파서 여쭤봅니다. 이러셨어요. 네, 이거 옆구리 아픈 거는 여기 없나? 한번 볼게요. 네, 되게 옆구리 아프면 적은가요? 아, 역시요. 네, 확실히 있습니다. 네, 11번 질문에 있어요. 옆구리가 아프면 콩팥이 나쁜 건가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한다니까요. 저희 라이브 때도 항상 나와요. 11번, 옆구리가 나쁘면 콩팥이 나쁜 건가요? 야, 이것만 말씀드려도 뭐 되겠네요. 네. 대답도 제가 반드시 항상 말씀드리는 내용이랑 똑같아요. 콩팥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네. 통증의 정확한 위치, 양상, 동반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원인으로 옆구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제일 콩팥 때문에 만약에 옆구리가 아프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요로결석, 신우신경, 네, 이런 건데 여기서 동반되는 증상들이 매우 명확하죠. 네, 뭐냐면 신우신경 같은 경우에 열이 굉장히 많이 나요. 옆구리가 아프고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여성분들한테 흔합니다. 남성분한테는 신우신경 거의 안 생긴다고 보셔도 돼요. 네,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열이 동반이 되는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로결석 잘 아시죠? 옆구리가 엄청 아프잖아요, 그죠? 예. 소변에서 혈뇨가 나올 수도 있고 모래가루 같은 게 섞여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건 굉장히 아픈 병이죠. 그러니까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냥 옆구리가 좀 아프네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진짜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랑은 크게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검사하신 대로 콩팥 기능은 뭐 정상이죠. 사구체형화율이 100이니까요. 네. 크레아틴 0.6. 나이하고 성별을 알려주시면 더 좋았겠지만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이 정도 점수면 무조건 정상이죠. 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다님이 질문 주셨어요.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가 봐요. 예, 항암 치료를 하고 있으면 콩팥이 나빠지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약을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리죠. 옛날에 제가 레지던트 트레이닝 할 때만 하더라도
콩팥에 부담이 되는 항암제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막 소변이 뻘겋게 나오게 하는 이런 계열들의 약들도 많았고 그랬어요. 이름도 막 마이신이야. 아드리아마이신 막 이런 항암 제제들이 콩팥에 부담을 많이 주고요. 그다음에 요새도 많이 쓰지만 시스프라틴 제제들 같은 경우에도 콩팥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쓰게 되면 콩팥에 분명히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암제의 직접적 영향이 아니더라도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영어로는 튜머라이시스 신드롬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냐면 암세포가 깨지면서 수많은 세포가 깨지면서 나오는 대사산물들이 콩팥에 한꺼번에 와장창 몰리면서 아주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이런 튜머라이시스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 후에 항암제에 의해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암세포들이 대량으로 깨져서 나올 때 세포들이 터져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폐물들이 콩팥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콩팥에 큰 부담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급성 신손상이 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일부 혈액암들 중에서는 콩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쳐가지고 노폐물들이 콩팥에 그냥 침착이 되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죠. 네. 그래서 다발성 골수종으로 대표되는 이런 혈액암들이 특히나 병식 자체가 콩팥에 침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콩팥은 망가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가능성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본적으로는 콩팥 기능, 간 기능 검사를 분명히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항암제의 용량을 조금 줄여서 조정을 해서 드리는 경우가 많고 또 그 간격도 조정하고 용량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과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암 환자분들도 꽤 오래 사시죠. 또 암이 없는 상태에서 관해된 상태에서 오랜 기간 또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리가 왕왕 볼 수가 있어요. 또 콩팥과 암 사이의 관계를 이제 연구하시는 그런 연구회들도 신장학회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양 신장학 연구회인가 이런 게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인드님이 콩팥 관리 잘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음식 같은 거요. 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이거 오늘 설명하기 시작하면 오늘 방송 끝내야 돼요. 네, 진짜로. 오늘 방송 끝내야 됩니다. 네. 일단은 단계별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일탕사처럼 포인트로 딱딱딱딱 집어드리고 싶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뭐죠? 네, 본인의 콩팥 기능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본인의 콩팥 기능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피검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드리는 건강검진에도 이 콩팥 기능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라는 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이와 성별로 역산하는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구체 여과율 점수, 자기의 콩팥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식사를 신경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가 갈린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사구체 여과율에 따른 콩팥 점수에 따라서 만성콩팥병의 단계를 나누는데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습니다. 매번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죠. 그래서 90점 넘으면 1단계, 60에서 90 2단계, 30에서 60 3단계, 그 다음에 15에서 32 4단계, 15 미만이 5단계. 5단계면 말기 콩팥병. 네. 말기암이랑 비슷한 거죠. 네, 말기 콩팥병 5단계에 도달을 하면 투성이나 이식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인과 칼륨을 조심해야 하는 식이요법에 그야말로 신경을 써야 되는 단계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4단계부터입니다. 4단계. 예, 콩팥 점수가 30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칼륨과 인 조절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뭘 하면 좋다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네, 저염식을 기본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콩팥병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당뇨병과 고혈압이죠. 그럼 당뇨병과 고혈압에 맞는 식이요법을 1에서 3단계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4단계부터는 인 제한식, 칼륨 제한식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핵심을 오늘 설명을 드리기 시작하면 오늘 질문 다 못 받아요. 그래서 제 앞에 영상들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욘드에는 제 재생 목록이 있고요. 이동형의 콩쥐팥쥐 또는 버밀연세내과 이동형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채널이 나와요. 네, 이동형의 콩쥐팥쥐가 나오고요. 거기서 보시면 이제 음식에 대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예, 어느덧 제 영상이 8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그 음식 영상이요. 물론 뭐 100만 뷰도 감사하게도 있지만 음식에 대한 관심들은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하고 칼륨 4단계 이상의 꽤 진행한 콩팥병 환자분들이 어떻게 인하고 칼륨 제한식을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그 앞에 영상들이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포인트는 만성콩팥병의 4단계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인제한식, 칼륨 제한식에 신경을 쓰시고 3단계 미만이신 경우에는 저염식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 고혈압 환자는 혈압 조절에 유의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요. 앞에 꼭 그거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온니님이 65세 여자분이시고요. 콩팥이 한쪽만 있으시대요. 네. 사구체후과는 78이요. 네, 2단계시고요. 공복혈당이 100까지가 정상인데 101네요. 네, 혈압 정상이고요. 저는 콩팥병 환자인가요? 환자이면 몇 기인가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콜레스테롤 약 복용 중이십니다. 만성 콩팥병으로 하면 2단계죠. 네, 당뇨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혈압 정상이시니까 다행입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한쪽, 그러니까 정상인들도 한쪽 콩팥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쪽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두 개가 있는 환자들보다는 조금 더 주의를 하시라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요. 만성콩팥병 2단계입니다. 근데 이 정도면 65세시니까 그냥 정상 범주 안에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40세가 넘으면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에 따라서 1년마다 사구체 여과율이 한 1 정도 떨어진다 그래요. 뭐 연구에 따라서는 0.5라고도 얘기하고 1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40세부터 역산을 하면 90점 정상으로 보고 25 마이너스 하면 65 정도 안 나오나요? 그러면 예, 그 정도 나오지 않나요? 맞죠? 그러면 한 78이라 그러면 이분은 그냥 정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단지 콩팥이 한 개만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를 오래 쓰시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당뇨 오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시고요. 혈압 정상적으로 유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의상으로 봤을 때 만성콩팥병 2단계겠지만 연세를 대입해 보면 이 정도면 그냥 정상 범주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드시는 약 잘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의점은 그냥 단 한 가지예요. 저염식에 조금 신경 쓰시면 된다. 네, 짜고 맵지 않게, 짜지 않게 맵지 않게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인드님이 질문 하나 더 주셨는데요. 영양제나 한약 같은 것이 콩팥에 안 좋을까요? 요거요. 네. 또 제 이전 영상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얼마 전에 비욘디에도 올라왔고 저희 그 채널 이동형의 콩쥐팥쥐에도 이 영상을 제가 올렸어요. 얼마 전에 왜 일본에서 붉은 누룩, 홍구, 네, 그것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났었죠. 판코니 증후군 생겨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콩팥 안 좋아지셔가지고 뭐 투석이나 이식하신 분들도 많이 생겼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서 한번 9시 뉴스에도 장식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그게 수입이 안 된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보는데 수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판이 안 돼서 다행이라고 보는데 혹시나 직구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라는 영상을 제가 찍은 적이 있어요. 영양제라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단지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허가한 성분이라면 대부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허가받지 않은 그런 성분을 갖고 있는 영양제를 직구해서 드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약 부분은 저희가 진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한약을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단지 홍삼 엑기스나 뭐 이런 파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스틱형으로 되어 있는 홍삼 이런 거를 드시겠다 그러면 그런 거는 뭐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한약이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그 성분들을 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감초 같은 거는 스테로이드 성분도 들어있고 모두 들어있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약초 단계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정제들을 뽑아낸 게 저희가 쓰는 이제 알약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안에 무슨 성분이 정확하게 들어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한약을 먹어서 콩팥이 망가지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콩팥보다는 간이 더 걱정이죠. 옛날에 뭐 한약 먹고 뭐 간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레파토리들이 꽤 많았는데 그것도 직접적인 연관성을 알기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다시 먹어봐야 되기 때문에 임상실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시 먹어봤을 때 영향을 또 끼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임상실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방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의견은 그래서 한약은 그 성분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 영양제는 과량 섭취하는 것은 무조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비타민 C, B, C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복용하시는 것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과량 복용하시는 건 좋지 않다.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를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오프화이트 님이 주셨어요. 오프화이트 님이 제 방송 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분 중에 하나신 것 같아요. 애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신장을 안 좋게 하는 약이나 영양제가 있을까요? 그랬어요. 영양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붉은 누룩은 안 좋게 한대요. 판코니 증후군 굉장히 드문 병인데 그런 것들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비타민 B,C도요. 과량 복용하면 저 신장의 결석, 요로결석이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량 복용은 좋지 않고요. 신장을 안 좋게 하는 약 대표적인 거 뭐죠? 엔세이드, 소염 진통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CT나 MRI 찍을 때 사용하는 조영제, 이런 것들은 콩팥 기능 떨어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항생제 중에서 무슨 마이신으로 끝나는 제제가 있어요.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제제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 마이신, 젠타, 마이신, 무슨 마이신 이런 마이신으로 끝나는 약들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계열의 항생제들은 콩팥 기능을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고요. 이게 재밌는 게 저희가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고요. 틱톡 같은 데에도 저희가 영상을 올리는데 틱톡에 보시면 또 이동형의 콩쥐팥쥐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올린 쇼츠 중에서 제가 콩팥에 안 좋은 약들 기억하는 법을 아주 짧은 영상으로 편집해서 올렸는데 이게 뭐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뭐 한 4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엔세이드 무슨 펜으로 끝나는 거, 그다음에 무슨 캄으로 끝나는 거 이런 약들 주의하고 조영제 주의하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영상이 있는데 그것들 굉장히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피록시캄, 멜록시캄, 캄으로 끝나는 거 아니면 이부프로펜, 뭐 무슨 펜, 맥시부펜 뭐 이렇게 끝나는 거 있거든요. 록소프로펜 이렇게 끝나는 약들은 엔세이드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죠. 이런 것들은 장복을 하거나 과량 복용하면 콩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새는 이제 신세대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런 데에 아주 반응을 많이 보여주셔서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는 틱톡은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서 저도 막 잘 안 보는데 이번 영상 굉장히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 님이 질문을 주셨네요. 61세 여자분이시고 IgA 신병증 1기로 신기능이 0.57, 크레아틴이 0.57인가 봐요. 사구체 요과율이 102 정상이고요. 단백뇨는 약간 나오네요.
4월 말에 혈압이 너무 저혈압이라서 병원 가니까 2주 동안 약을 끊으라고 했겠죠. 네, ARB 같은 거를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썼을 거예요. 단백뇨를 줄여주는 약을. 근데 2주 후에 가니까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약을 먹지 말고 3일 동안 혈압이 130 이상이면 약을 먹으라는데 혈압이 아침 저녁이 다른데 어떤 혈압을 재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네요. IgA 신병증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에는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백뇨를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mg 이상 나오기 때문에 단백뇨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혈압을 약간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ARB 제제들을 쓸 겁니다. 근데 너무 혈압이 떨어지니까 끊으라고 했을 거고요. 겨울이 올 때까지 왜 끊냐면 겨울이 오면 날씨가 춥거든요. 날씨가 추워지면 혈압이 오릅니다. 네, 추운 날씨에서 혈압이 올라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더울 때도 혈압이 오른답니다. 특히나 뭐 30도 이상 아주 고온일 때 특히나 혈압이 오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약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저혈압을 주의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3일 동안 130 이상이면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언제 혈압을 재서 먹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건데, 근본적으로요, 혈압을 재는 시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을 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의 평균치를 한번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언제 재냐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요, 반드시 소변을 보시고요. 네, 소변을 보시고 나서 앉아서 혈압을 재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침 혈압이 되고요. 저녁에는 주무시기 전에 안정이 된 상태에서 앉아서 혈압을 재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아침 저녁 혈압으로 기록을 해보시면 평균치가 나오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엑셀 파일에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막 이렇게 그래프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외래에 갖고 오셨던 분을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평균 혈압을 구해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침 혈압을 기준으로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셔서 소변 보시고 앉아서 편안하게 재는 혈압을 기준으로 해서 130이 넘으면 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승현 님이 이런 질문 주셨네요. 친구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일형 당뇨와 신장 문제로 투석을 하고 계시네요. 투석의 원인이 당뇨 때문인지 루푸스 신염이 원인인지 알 수 있나요? 꼭 알고 싶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신장 조직 검사를 하면 되죠. 저게 이제 되게 애매해요. 왜냐하면 당뇨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는 임상 양상이 틀리죠. 일단은 눈에 당뇨병성 망막증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콩팥이 망가져요. 근데 콩팥이 먼저 눈은 괜찮은데 콩팥이 먼저 망가졌다면 루푸스의 영향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근데 눈에도 와 있고 그 다음에 콩팥 나빠졌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감별할 수 있을 거냐? 콩팥 조직 검사를 해야겠죠. 하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콩팥 조직 검사가 리스크가 있어요. 하루 정도 누워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콩팥에 이렇게 작은 바늘을 건으로 이렇게 쏴가지고 톡 쳐가지고 이제 찝어내는데, 이게 콩팥은 원래 혈관이 굉장히 많은 장기이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출혈은 꽤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하루 정도 누워 계셔야 되고, 특히나 만성 콩팥병, 말기 콩팥병으로 투석을 하신다 그러면 콩팥 사이즈가 이제 굉장히 작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지고 조직 검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투석까지 가셨는데 이거를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직 검사 할 수는 있겠지만 임상적인 효용성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득실을 따졌을 때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치의라면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꼭 학문적으로 알아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라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다. 또 애매한 경우, 이분이 만약에 투석을 안 하고 그냥 아주 초기 콩팥병이라 그러면 조직 검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조직 검사를 해보면 루푸스 신증하고 당뇨병성 신증은 조직학 검사상에서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요. 큐티 마이 베이비 님이 네. 여기 올려주셨네요. 34세 남자분이시고요. 젊으시네요. MDRD GFR이 67.8. 그러면 네, 3단계 아니네요. 2단계네요. 네. 죽을 때까지 투석 안 하고 사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럼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아직 젊으신데다가 당뇨 고혈압 같은 지병이 특별히 없으시다 그러면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40세 이후부터 조금씩 떨어지겠지만 네, 관리만 잘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 그래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네, 조금 떨어지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미리부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단백뇨가 있어서 아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지금처럼 관리를 잘 하시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계속 신장내과를 보시면서 잘 관리를 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현주 님이 안녕하세요. 나이가 47세시고요. 사구 체과율이 90.1인데 정상 범위인가요?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90점이 넘으셨고요. 네, 1단계지만 이거는 그냥 학문적으로 우리가 가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나이나 연세로 대비를 해서도 이 정도는 정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리얼421님이 소변검사 했는데 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쇼. 오늘 방송 들어오신 분들이 의대생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굉장히 질문의 수준이 높네요. 네. 소변검사를 했는데 네, 알부민 크레아틴 레이쇼가 17.4. 네, 정상 범위네요. 네. 마이크로 알부민이 34.5로 참고 범위를 약간 넘었습니다. 괜찮은 건지요? 네, 괜찮아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알부민뇨 총량이 괜찮기 때문에 그 안에 포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검사해 보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싶고 나이, 성별, 고혈압, 당뇨의 동반 여부를 알려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태훈 님이 안녕하세요. 저는 45세 남자분이신가 봐요. 제가 어떤 병원은 1형 당뇨인지 2형 당뇨인지 모르면서 인슐린을 맞히더라고요. 지금은 저혈당이 돼서요. 이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굉장히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혈당 증상이 되게 힘들거든요. 다리가 꺾이고 몸이 자주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이어지는 거겠죠, 네, 임태훈님. 네,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인으로 보면 1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한 병이죠. 네, 인슐린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1형 당뇨병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슐린을 쓰는 게 맞겠죠. 근데 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잘 나오는데 이게 조직으로 잘 흡수가 잘 안 되고 혈관 내에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혈당은 막 엄청 뛰는데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 혈당도 높지만 피 속의 인슐린 용량도 엄청 높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피 속의 인슐린들, 군사들을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은 많은데 이게 세포 안으로 흡수가 돼야 혈당도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일꾼들은 피 속으로 다 돌아다니는데 이게 흡수가 안 돼. 공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이렇게 하니까 인슐린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병이죠. 예, 그래서 초기에는 그렇게 돼요. 2형 당뇨병은.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인슐린을 맞추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병이 2형 당뇨병이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췌장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냐면요.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 인슐린이 피 속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공장에서 계속 상품들을 찍어내고 있는데 얘네가 실제로 세포 안에 들어가서 일을 못하고 혈당은 계속 높게 나오니까 피드백이 어떻게 오냐면 야, 혈당 높다. 조절 안 된다. 인슐린 더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췌장을 계속 채찍질하게 되는 거예요. 더 만들어라, 더 만들어라, 더 만들어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피 속에는 인슐린이 많아. 근데 피드백은 계속 혈당이 높으니까 야, 인슐린 계속 만들어. 이런 식으로 사인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췌장이 어떻게 될까요? 지치죠.
우리 경마할 때 눈을 가린 그 말들을 채찍질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스퍼트가 엄청 좋잖아요. 근데 막판 되면 어떻게 되죠? 쓰러지잖아요. 힘들어서. 췌장이 그런 상황이 옵니다. 막판이 되면요. 그래서 췌장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는 췌장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소진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췌장 안에 그런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들이 있거든요. 뭐 아일렛셀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이런 세포들이 실제로 많이 없어져요. 망가져요. 그리고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이형당뇨병에서 그런 세포들이 망가지는 뭐 자가면역 같은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인슐린 분비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판에 가게 되면 결국은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인슐린을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당뇨를 진단받았을 때 내 상태가 당뇨병 발병한 지 나는 며칠째야 이렇게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췌장 기능이 일정 부분 이상 떨어져야만 당뇨의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당뇨가 발병됐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단 당시에 내 췌장 기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런 것들은 피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인슐린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일본, 유럽, 우리나라 당뇨병 치료 가이드라인에 다 나와 있어요. 성인형 당뇨, 2형 당뇨병에서 첫 번째로 인슐린을 써야만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평균치의 혈당을 보는 당화혈색소가 뭐 8%를 넘는다든지 제가 외래에서 본 거 중에서 막 12%, 13%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처음에 인슐린을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완전히 췌장 기능이 완전히 셧다운이 돼버려요. 그래서 외부에서 인슐린을 공급을 해줘서 췌장을 쉬게 해준다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 하면 resting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해서 췌장을 쉬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당뇨이지만 아주 심각하게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초기에도 인슐린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럴 때에 인슐린을 쓰는 모든 환자들은 다 저혈당의 리스크에 노출이 됩니다. 이거는 인슐린을 내 몸이 얼마나 받아들이고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효용도는 알 수가 없어요. 써보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당 곱하기 얼마를 초기 용량으로 쓰라 이렇게 하는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사람 따라 다 틀려요. 똑같이 10단위를 주면 어떤 사람은 저혈당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조절 너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10단위 줬는데도 조절 안 돼. 제 환자 중에서는 롱액팅, 그러니까 24시간 지속형 인슐린을 하루에 막 60단위 이상 맞아도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4단위만 났는데도 저혈당이 확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임태훈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진단 당시에 내 상태가 어땠는지를 잘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인슐린을 쓰는 그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1형과 2형을 구별해서 인슐린을 1형은 무조건 인슐린, 2형은 무조건 아니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혈당이 지금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인슐린 용량을 많이 줄이거나 끊어야 합니다. 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 혈당이 조절이 잘 되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형 당뇨병이지만 초기에 인슐린을 써서 췌장을 좀 쉬게 해주고 혈당을 좀 잡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먹는 양으로 서서히 스위칭을 하면서 조절해가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꼭 인슐린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수술을 앞둔 환자들, 수술 중에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인슐린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특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보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초기에 이 당뇨병의 병식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의사의 선택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초기에 어떤 식으로 이 당뇨병이 진단이 되었고 나의 당화혈색소라든지 인슐린 분비능에 대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게 인슐린 치료를 했는지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지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계바늘님이 단백뇨는 없고 사구체 여과일이 74 정도시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60에서 90이니까 2단계 정도. 네, 시골에 계시나 봐요. 동네 내과 선생님은 걱정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뭘 신경 써야 하나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 와, 네, 본인은 걱정이 많이 되시겠네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를 지금 안 밝혀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역산하기는 좀 어려운데 시계바늘님이 나이를 알려주셨나요? 나이는 없네요. 네. 당뇨 고혈압이 있으신 분치고는 2단계시니까 신경은 쓰셔야겠지만 지금 현재 기능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2단계시니까요. 앞으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 조절, 혈압 조절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뇨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 단백뇨가 없으시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계속 그 선생님한테 잘 다니시면서 피검사, 소변검사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피검사, 소변검사를 계속 이제 레귤러하게 하고 계시다는 것처럼 보이네요. 지금 올려주신 걸로 봐서는. 그래서 그 동네 내과 선생님 아주 잘하시는 선생님 같으니까 계속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태훈 님이 저혈당 때문에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근데 인슐린 끊고 당 조절을 조금 더 이제 먹는 약이나 이런 걸로 좀 해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먹는 약 중에서는 저혈당이 오지 않는 경구약들이 종류가 그래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생님과 상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계바늘님이 98회차 축하드린다고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제이 맑은 물님이 건강검진에서 콩팥에 낭종이 있다고 제 진료를 한번 보시고 싶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이런 경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에는 저한테 오시는 게 아니고요. 비뇨기과 선생님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초음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콩팥 그 낭종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안에 그 캐릭터를 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신장내과보다는 비뇨의학과 진료를 먼저 보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 초음파를 계속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온니님이 콩팥 1개 있으시고 2단계신데 산삼 엑기스 네,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산삼만 들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엑기스니까 뭐 이런 뭐 다른 약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감초 이런 거 안 들어있으면 그냥 엑기스만 있다 그러면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배제크님,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요. 영양제 여러 개 복용 중인데 번갈아서 먹어야겠네요. 네, 과량으로 드시는 거 안 좋습니다. 타이레놀 기억하시고요. 네. 펜으로 끝나는 약 대신 바다님이 감기에 아스피린 먹는 건 어떤가요? 미국에서는 아스피린 많이 먹죠. 네. 왜냐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글쎄요, 요새는 감기약으로 아스피린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차로 타 마시는 이런 약 있잖아요. 그런 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스피린보다는 뭐 아스피린 그렇게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도 감기약으로 아스피린 안 써본 지는 뭐 한 몇십 년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별로 권유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윤희 님이 답을 잘 드렸나 봐요. 오늘 들어오시길 잘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분 아침 혈압이 128이고요. 저녁 혈압이 110. 아직은 좀 낮네요. 네. 130 넘으면 드십시오. 네. 팔봉님이 중년 여성이신데 단백뇨가 1년 사이에 300에서 1000, 1g까지 증가했고요. 사구체 여과율 정상인데 다음 달 한국 가서 정밀 검사하고 싶은데 엑스레이를 찍을까요? 미국에서는 소변 검사, 피 검사만 자주 했어요. 아니요, 엑스레이 찍으실 필요 없고요. 이분은 콩팥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백뇨가 심하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검사하실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장내과를 반드시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면 거기에 맞는 약들을 좀 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는 찍어도 알 수 있는 콩팥에 관한 알 만한 점수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 남았네요. 네, 빨리 해야 되겠네요. 송정윤님, 제가 거품료가 있는데 혹시 당뇨가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당뇨는 소변으로 검사하는 게 아니고 피검사로 검사하는 겁니다. 공복 혈당이 126을 넘으면 당뇨병 또는 3개월 평균치를 보는 피검사, 당화 혈색소 검사를 해서 6.5%가 넘으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거품료만 있다고 당뇨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피검사를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나혜진 님이고요. 80세시고 4기, 변비로 고생이십니다. 본인 얘기 아니시고 이제 가족 얘기인가 봐요. 네, 차전차피를 먹어도 되나요? 저게 뭐죠? 네, 제가 차전차피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뭐 약초나 건강식품이라 그러면 글쎄요, 4기시니까 저라면 말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식으로 변비약을 처방을 받아서 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듀팔락 시럽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요법으로는 피마자 기름이 있죠. 참기름처럼. 네, 피마자 기름 같은 것들이 변비에 좀 도움이 되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물을 500cc 정도를 저거를 타서 먹어야 된다면 4기시면 저 같으면 좀 쫄릴 것 같아요. 그냥 변비약 처방받아서 드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혜영방 님이 6년 전에 폐이식을 받으셨대요. 아이고, 큰 수술을 하셨네요. 타클로리무스 복용 중이시고, 아이고, 작년에 콩팥 조직 검사 하셨는데 만성콩팥병 4기를 진단을 받고요. 조혈제를 맞고 계신데요. 면역제를 먹으면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타클로리무스는 폐이식 후에도 쓰지만 콩팥 이식, 신장 이식 후에도 쓰는 면역 억제제예요. 그리고 혈중 농도를 잘 체크를 하면서 쓰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가 쓰기가요. 아이고, 큰일이네요. 일단은 혈압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은. 네, 혈압 조절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만성콩팥병 4단계시니까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식이요법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신장내과를 물론 같이 다니시겠지만 타클로리무스 용량 잘 조절하시면서 콩팥 기능에 영향을 끼치는지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어렵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콩팥이 망가졌을 때 신장 이식을 받으시게 되면 면역제제 용량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요 용량으로 하면 콩팥에는 좋은데 폐에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요 용량으로 하면 폐에는 좋은데 콩팥에는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죠. 일단은 폐이식을 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학병원을 다니실 것 같아요. 요새 대학병원 사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신장내과 선생님 반드시 만나셔서 콩팥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모스 님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을 주셨네요. 짜게 먹으면 신장이 안 좋아지나요? 네, 안 좋아져요. 제가 SBS 좋은 아침 출연해서 했던 소금 중독, 나트륨 중독 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영의 콩쥐팥쥐 채널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혜진 님이 나혜진 님이 아까 차전자피 분말 얘기해 주신 분인데 말려주세요. 네, 말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밤 님이 63세시고요. 어머님이시겠죠? 네, 3년 전부터 당뇨와 고지혈증 약 드시는데 당화혈색소는 6.2에서 6.5%, 크레아틴 1.0에 사고체혈과일 59, 60이라고 보면 3단계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요. 병원 예약 11월에 잡혀 있는데 칼륨이 많은 음식을 제한을 해야 한다고 하니 먹을 게 너무 스트레스네요. 60점. 30에서 60이면 3단계잖아요. 아직 칼륨 제한식까지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저염식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당뇨, 혈당하고 혈압 조절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칼륨 제한식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칼륨 수치 검사를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사고체혈과일 60 정도면 아직 4단계에 도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칼륨 제한식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83세가 되면 네, 너무 떨어질까 봐 걱정하시는데 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절 잘 하십시오. 50분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제가 가겠습니다. 강압도적 꺼비다님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일반 건강검진에도 혹시라도 콩팥병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도 꼭 알고 싶어요. 네, 나옵니다. 네, 크레아틴 검사 들어있고요. 또 단백뇨 혈뇨 검사 들어있어요. 소변 검사. 그러니까 반드시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본인이 몇 점 만점에 몇 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오늘 뒤에 방송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제가 좋아하는 우리 상명대에 있는 강상욱 교수님인가 김상욱 교수님이 아마 되게 좋은 방송 해주실 거라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답변 제가 못 드린 게 한 서너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바로 붙여서 내일 저녁에 6시에 네, 비욘디가 아니고요. 저희 채널에서 이동영의 콩쥐팥쥐 채널에서 제가 제 진료실에 앉아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댓글이나 답변이 필요한 이런 실시간 질문들을 저희가 다 모아요. 한 달치를 다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동영의 콩쥐팥쥐에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내일 저녁 6시, 수요일 저녁 6시에 저희 채널에서 라이브를 하니까 거기서 오늘 제가 못 답받은 질문들 쭉 이어받아가지고 내일 또 질문 받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방송 마치면 콩쥐팥쥐 예고가 뜨니까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달에 6월 달에 APCN 기간에 방송을 2개 하거든요. 네, 하나는 내년에 이제 올해 새로 임명된 이제 새로운 홍보이사님을 모시고 방송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네이버 유명 블로거인 닥터키드니와 같이 또 먹는 내용 가지고 콩팥의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다음 달에 저는 비욘디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하는 이동영의 콩쥐팥쥐 라이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